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마포구청을 오게 됐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마포구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사실은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고 실무 특강인데 사실은 실무 중개사고 교육 오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왜요? 요새 중개업도 안 되는데 무슨 교육을 자꾸 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교육을 받으면 한 30분만 지나면 눈이 달라지죠. 오, 이런 게 있었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오늘 실무 중심의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최근에 중개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또 중개업 시장에서 진정한 전문가로서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올해 이제 합격자 30일에 합격자가 발표가 됐어요. 이번에 합격자는 좀 줄었어요. 시험이 힘들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시험은 더 많이 봤어요. 이번에 16,000명 정도가 됐죠. 이렇게 해서 중개업 시장을 우리가 본다면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이제 46만 명이 됐어요. 그렇죠? 46만 명 중에 실질적으로 개업하신 중개사님이 몇 명 정도가 되느냐? 약 11만 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중개인이라는 호칭, 지금 중개인 없잖아요. 이 친구들이 뭐 1000명에서 안팎으로 있을 겁니다. 또 누구 있어요? 그렇죠? 중개법인 있단 말이에요. 중개법인이 한 3000여 곳 정도 있죠. 자, 저는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중개업, 여러분은 힘들다 그래도 능력 있는 분들은 또 대단히 잘해요. 중개업 잘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개업이 힘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21세기를 끌어갈 불꽃 산업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 첫 번째가 파이낸스, 금융업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슈리언스, 보험업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세기를 끌어갈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로서 우리가 이 시장을 이끌어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중개업 하시지만 어느 날 중개사고 나보시죠. 상당할 겁니다. 저는 중개사님들이 중개상담, 사고 상담을 거의 20년 이상 해봤지만 놀랍죠. 진짜 안타깝죠. 그러한 이제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 또 우리가 배워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개사님들은 자격증만 갖고 있는 중개사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된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우리가 중개사고 예방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아마 여러분 협회에서 교육받았다면 저를 너무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있고요. 성신여대의 석사과정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올해 연수교육 받으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 연수교육에 들어가면 아마 제가 계약 특약사항, 종합특약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개업하시는 분, 올해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 교육을 못해서 비대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버에 들어가면 제가 권리 분석이라는 중개 실무를 권리 분석 쪽에 강의를 해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데서 만나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어떤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볼 거냐, 이런 얘기죠. 보면 대체적으로 6개죠. 6가지 꼭지를 갖고 하는데 중개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들이세요. 그래서 중개업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험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시에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위험 제거의 방법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구두계약이라든지 가계약, 대리계약, 이거에 따라서 중개사님들 책임 참 많죠. 이 부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또 지금 최근에 중개시장에서 참 많이 되는 게 직접거래예요. 이 직접거래에 대해서도 잠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매도인과 임대인의 하자담보 책임. 우리 하자담보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매매했을 때, 임대차 했을 때 매도자가 하자담보 요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중개사님들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유권 해석을 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해결 능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본론이 잘못되고 나중에 사적 감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구청에 고발당하잖아요. 이런 게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 고발을 했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최근에 이제 다가구 주택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 의무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Q&A를 잠깐 해볼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유튜브에 가면 제 이름을 치면 쭉 다 사실은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권한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어떤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단해요. 권한은 뭐가 있느냐? 판결의 요지에 들어가 보면 법령에 정한 자격이 없는 자. 자, 법령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법령에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이 있다? 이거 빨리빨리 피드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교육 진짜 재미있을 거예요. 몇 명 있어요? 못한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분은 개업공인중개사. 2번 중개인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중개인 몇 명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딱 미리 한 거예요. 중개인. 세 번째는 중개법인. 대한민국은 이 세 사람밖에 중개업을 할 수 없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즉 법령에 정한 자격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중개계약을 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중개계약은 무효예요. 무효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으면 경제적 이의, 즉 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는 거로 부족하고 중개보수 받은 거를 다 귀속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딱 세 사람. 개업공인중개사. 그렇죠? 그 다음 중개인. 예전에 맡던. 이 중개인들은 이제 만약에 자기의 살동안 하지만 폐업하면 다시 재개업 못하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개법인. 이 사람만. 자, 그러면 이런 대단한 권한이 있어요. 중개사들은. 그러면 우리가 권한이 있으면 꼭 뒤따르는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잘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개사고가 나면 제가 말이죠. 얘기 다 해줬거든요. 제가 설명 다 해줬어요. 이렇게 와서 제 앞에 하소연을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모든 걸 다 해도요. 계약서에서 줄 한 장, 한 줄 특약을 써놓는 게 더 중요해요. 그 권한에 따라서 이제 책임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책임이 많죠. 진짜 중개보수 받는 이유는요. 이 책임 대단히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책임은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책임. 즉 광의의 책임과 협의의 책임이 있어요. 협의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책임이에요. 광의의 책임은 뭐냐? 민법에 따른 책임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진짜 자주 해야 돼요. 사고가 나신 분들이 이 자체도 몰라, 여러분. 이것도 또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는 딱 시험 나온다고 외워놓고는 그 뜻도 몰라. 여러분, 이 지금 책임에 대한, 의무에 대한 것만 갖고도 여러분 2시간 강의 할 게 많이 있어요. 실사례로. 근데 이걸 다 시험 볼 때는 이런 의무 있어 해놓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하기야 저도 이 강의를 하고 나가면요. 문 닫고 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스베이, 즉 반복 교육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협의에 공인중개사법, 민법, 광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관주의 의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거의가 상관주의 의무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사고를 하면. 그런 부분을 이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신의성실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 그래서 여러분 사고 나면 최근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오늘 우리가 그 의무를 어떻게 돌파하고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다 이 의무, 4가지 의무에 저촉이 된다는 걸 기본적인 포맷을 갖고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 이래서 우리가 힘들고 또 힘들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고객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저 책임질 수 있는 중개사거든요. 저를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배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고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중개사고는요, 거래사고와 중개사고를 우리 중개사님들이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와 중개사고의 뜻도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거래사고는 뭐고 중개사고는 뭐냐? 자, 이제부터 구분하세요. 거래사고는요, 이런 게 거래사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매매계약을 하나 시켰다고 보자고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님이 어프로치를 해서 크로징 시키죠. 오늘 계약서 써보자고요. 자, 매매대금 10억이라고 보자고요. 오늘 계약금 1억. 자, 그런데 등기부등본 뗐더니 대출이 3억이 있어요. 3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을 해보자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죠. 사실 그런데 이게 다 법인 건 아니에요. 10% 안 돼도 돼요. 이건 관례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어떤 땐 계약하면서 꼭 그러시는 분들 있죠. 10%인데 왜 10% 안 되냐고. 그건 법이 아니에요. 관례일 뿐이에요. 계약금이 5%도 될 수 있고요. 중도금이 10%도 될 수 있고 나머지 전부를 잔금을 할 수도 있고 계약금만 걸고 잔금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런 내용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대출이 3억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요새 대출 인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옛날에는 아파트 보고 줬지만 지금은 임대출이란 말이에요. 사람 능력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출은 절대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쓰시면 안 돼요. 맞겠죠? 이건 다 아는 부분이고요. 자, 계약 간단히 해보자고요. 매매대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했어요. 그리고 잔금 전에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매도자가 대출을 못 갚는다든지 이건 쉬운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면 더 복잡해지겠죠. 가압류 가처분은 간단하죠. 가처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잔금 치르겠어요? 못 치른다고 그럴 거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바꿔 생각하자고요. 자, 10억짜리를 매수하면서 돈이 이제 생길 것 같으니까 좀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다든지 아니면 타인의 차용을 해서 잔금 치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은행이 대출이 안 돼요. 제3자 차입을 하기로 했는데 또 자기도 돈이 급해서 다른 데 써버렸다는 거예요. 잔금 못 치르잖아요. 그럼 잔금날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다툼이 세죠. 이런 경우는 바로 중개사고가 아니라 거래사고예요. 무슨 얘기예요? 갑과 을의 문제라고요. 맞잖아요. 이건 중개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개사고는 또 뭐냐? 이러한 거래에 의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있거나 대출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거짓, 살짝 없애진다든지 과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서 진행을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중개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사고는 갑과 을의 문제다. 중개사고는 거래하는데 거래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되거나, 그렇죠? 확인설명서 우리가 아까 설명서에 있었죠. 확인설명의 부분이 빠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건 중개사고예요. 그러니까 거래사고가 최근에 왜 문제가 되느냐면 최근엔 이제 고객들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부동산 상식. 우리가 중개사님들이 왜 공부를 하고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면 지금은 정보가 많이 오픈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고객들도 상당하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 중개사님들은 어때요? 자격증 하나 따면 모든 게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퀄리티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해야죠. 자, 이거는 중개사고가 아니라 거래사고다. 당사자의 문제다. 그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건 민사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고객들이 중개사를 자꾸 흔들죠. 뭐라고? 당신 말이야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렇게 할 줄 알았으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날짜를 늦췄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의의 제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약의 방식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계약의 내용의 원칙이 있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고와 거래사고의 차이점부터 우리 중개사님들은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사고와 중개사고의 차이점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의 해당 여부예요. 이게 중개사고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판결문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중개행위란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중개업은 뭐냐면 중개사님들은요, 위임사물을 보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매도인이 와서 뭐를 팔아달라. 매수인은 뭐를 사달라. 임대인은 뭐를 임대해달라. 임차인은 뭐를 얻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위임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시킬 때는 항상 객관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런 중개를 해야지 중개사님이 계약을 하면서 이거 문제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계약을 할지 말지는 누구 앞에 맡겨야 된다? 오케이. 계약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의 뭐라 그래요? 잘못하면 가만히설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고 나면 뭐라 그래요? 저는요 계약하려고 안 했는데 저 중개사가 문제없다고 그냥 하시면 된다 하시면 이렇게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가면 재판부에서는 이 판례를 갖고 한단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는 객관적이라 해야 되지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확인설명과 상관주의매. 자, 확인설명은 아까 우리가 뭐예요? 세 가지 협의의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상관주의매는 광의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최근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때문에 사고가 거의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을 쓰면서 각종 공부를 정확히 떼시고 매도인이든 임대인 앞에 꼭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재해 놓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 없죠? 문제 없대는데요? 하고 자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개사님이 주관적 의사에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거를 놔두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매도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기재해 놨어 있잖아요. 얘기돼 있잖아요. 기재돼 있죠. 임대인이 이렇게 질문해서 이런 내용이 다 기재돼 있다. 그러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0마디의 말보다 몇 글자의 조항을 써놓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객관적 입장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다 못하지만 특히 이 지금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가장 매도자예요. 등기권리증도 요새는 가짜가 있어요. 이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다 사례를 못하죠. 이것만 갖고도 뭐 시간이 가버리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중개보조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중개사 사무실에 중개보조원 쓰시는 분들 많잖아. 심지어는 중개보조원이 일 다 하고 중개사님은 나중에 계약서 쓸 때 서명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중개보조원에 대한 이제 책임 여부가 있고 여러분 나중에 쭉 내용을 읽어보세요. 여러 번.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거냐. 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책임 여부는 이거예요. 이 부분은 부진정연대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소송 걸죠. 깜짝 놀라죠. 나는 중개보조원인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보고 부진정연대 채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무로.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들이 이거를 알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각이 쫙 바뀌죠. 그래서 중개업 시장에 나가시는 분들은요, 책임에 대한 한도의 부분을 끌어내릴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개 실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중개보조원과 중개사의 문제에 부진적 연대 채무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중개시장에서 지금 여러분 중개사님끼리 또 있죠. 어떤 경우? 그렇죠. 공동중개할 때 발생이 되죠. 자, 공동중개하면 매매계약 하나 했다라고 보자고요. 자, 거래신고 누가 하죠? 매도자가 했다라고 보자고요.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님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거래신고를 하면 매매 중도금 잔금이 되면요, 중도금이 딱 지나면 거래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유가 있을까? 아니면 너무 좀 저는 나태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거의 촉박이 됐죠. 자, 거래신고가 2달 하다가 1달로 당겼어요. 지금 맞죠? 자, 그런데 거래신고를 마지막 기간에 한 일주일 전, 5일 전쯤이 되죠. 자, 그래가지고 거래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책이요? 상대방 중개사 앞에 자, 나 거래신고했으니까 가서 서명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중개사가 뭐라 그래요? 예, 서명할게요. 했는데 또 먹어야 돼요. 뭐 일이 바빴는지 어떤 일이 있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나오죠. 서명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이 과태료는 누구 앞에 나올까요? 서명하는 중개사만 나올까요? 둘 다 나올까요? 맞아요. 둘 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문용어로 부진정연대 책임입니다. 중개사들끼리도 부진정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허가 중개사하고 계약을 한 중개사도 무허가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부진정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중개보조원의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이 안에 다 담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최근 중개사고의 문제점 중에 직접거래 부분이죠. 그 법 33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법조문에 나와 있듯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분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꼭 익히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그거를 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려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안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까지 이제 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가져 있는 물건을 우리가 직접 거래했을 때는 전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법 규정상 이제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면 되겠지만 6개월에서 업무정지 6개월에서 이제 벌금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사실 직접 거래해가지고 업무정지 6개월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직접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지향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관계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 이 시간에 넣느냐면 조금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중개사님들은요, 임대차보호법의 실무를 공부를 진짜 몇 시간, 최소한 5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자격증 따신 분들 와서 실무 교육을 해보면 임대차법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고는요, 사실 매매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거의 70%가 뭐냐? 임대차예요. 그 70% 중에 50% 뭐 반반을 나누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문제, 그 다음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건 뭐냐면 임대차 보호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질문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이 질문은요, 임대차법을 참 모르신 분이 한 거예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증을 맡으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임대차법을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알아서 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보호법에 들어가면요,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중개사 시험 볼 때 같이 배워버린단 말이죠.
임대차법 3조 2항의 대항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살다가 그 집이 매매가 되게 되면 새로운 매수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새로운 매수자 앞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게 임대차보법 3조 2항의 대항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개사고에서 중개를 해서 중개사님들이 사고가 나는 이유는 이 대항력 때문에 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나요? 그렇죠. 이 집에 살다가 경매, 공매가 들어와서 쫓겨날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너 집비워. 당신 집비우라고. 왜요? 당신 대항력 없잖아. 그러니까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개사님들 제가 권리 분석, 중개 실무 가르칠 때 말소 기준 등기라는 거 꼭 알라는 얘기죠. 등기부등본에 깨끗한 상태의 집에 들어가라는 거죠. 깨끗한 상태의 집에 들어가고 주택의 인도화 전입 신고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이길 0시부터. 그 후부터는 그 집이 경매가 되거나 공매가 되더라도 쫓겨날 일이 없어요. 2년의 거주권, 전세금 반환권, 이걸 딱 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장에 가면 어때요? 70%, 80%가 여러분 다 대출 있잖아요. 이런 집은 잔금 치르고 들어가면서 주택의 인도화 전입신고봐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뭔만 있어요? 대항요건만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항요건만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오면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해? 여러분 자녀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전세 물건이 나왔을 땐 등기부등본에 깨끗한 집이 500만 원, 1000만 원 비싸도 그 집에 입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대출이 없는 집이 더 전세금이 비싸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서 어때요? 대출이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전세금을 같이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 중개사님들이 이제 이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옛날 민법에 의해서 했잖아요. 민법 당시에는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 우선지에 따라 채권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질문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증을 맞추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갈 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 들어와서 쫓겨나질 않으니까 중개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권. 뭐예요?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등기 제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등기 제도는 공동신청주의예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래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이런 거 배울 거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이런 교육들이 중개사고 예방이 진짜 큰 게 아니라 진짜 섹터별로 실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왜 깨끗한 집을 얻으라 그러냐면 등기부등본에 깨끗한 집에 들어가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하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는 그 집에 경매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집은 주택의 인도, 이사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만 하면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확정일자 공화국이라고. 무슨 얘기?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으라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중개사님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자, 왜 확정일자 받느냐면요, 확정일자 제도는 우리가 도입이 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 받는 뜻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는 받고 언제는 안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깨끗한 집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할 때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문제 없어요. 맞잖아요. 경매 들어와도 쫓겨나지 않을 건데 뭐. 누가 낙찰을 받아도 내 돈 줘야 내 명도 해주잖아요. 경매에 들어가면 이중적 소유 구조를 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냐? 아까 70%, 60%, 70%가 다 대출 있는 집이잖아요. 이런 집에 들어갈 때는 대항력이 없단 말이에요. 대항 요건만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런 집에 들어갈 때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럼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죠. 경매, 공매가 들어오면요.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얘가 채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왜 채권이에요? 사인 간의 거래를 하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렇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인 거래를 하니까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경매가 들어오면요. 그 확정일자에 의해서 경매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이 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당, 근저당이 있어요? 우리 임차인 들어갔어요? 3순위에 근저당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근저당보다 내가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확보한다는 거죠. 이때 확정일자 받으라는 거예요. 다만 앞에 근저당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죠. 너무 많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 해석력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라 그럴까요? 이런 거 있었네? 여기서 다 배운다라기보단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 힘든 거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내용 꼭 공부하세요. 최우선 변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임대차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것부터 아셔야 돼. 임대차보호법 진짜 새로 공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학력만 갖고도 10시간 공부할 게 있단 말이에요. 대학력과 대학 요건만 가져도. 상당한 우리가 노하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꼭 공부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상중개행위 나오잖아요. 무상중개행위. 무상중개행위가 어떤 때 많이 발생이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 중개사님이 임대차 계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계약기간 2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끼리 쓰자고요. 그러면 임차인은 뭐라 그래요? 불안하죠, 속으로. 그러지 말고요. 중개사무실에서 쓰죠.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그럼 중개보수는요? 했더니 임차인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가지고 중개사 사무실에 연락 오죠? 계약서 써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중개사님 뭐라고 대답해요? 써주겠다 그러겠죠. 왜?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 사무실에 올 때 뭐 갖고 와요? 뭐 갖고 와요? 제가 특정 제약회사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카스라든지 드링크 종류 갖고 오겠죠. 여러분, 이런 드링크에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료계약 절대 써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중개사님은 그래요. 내가 안 써주면 옆집에 간대. 옆에 중개사도 쓰지 말아야 돼요. 왜? 책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책임을 아까 4가지를 살짝 얘기해 줬지만, 책임 알면요, 중개사님들이 도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교육 받았잖아요. 이제 교육 받았으니까 각인이 됐을 거예요. 다음에 또 왔어요. 오니까 저 도장 제가 계약서 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중개사님 도장 빼고 쌍방으로, 도장만 빼는 게 아니라 상호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합의로 써달래. 우리 중개사님이 쌍방 합의로 썼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죠. 뭘로? 등록인정 안 찍었잖아요. 여러분 사무실은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님들이 어디 갈 때는 문 닫으셔요. 괜히 중개사 사무실 가보면 아는 사람들 자주 오다 보면 귀동량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 여행 간대. 나 며칠 봐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모든 게 중개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중개 행위에서 절대 우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내용 여러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무상중개 행위가 여러분 절대 쉽게 볼 부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서 선량한, 선관주의 의무예요. 저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 그러는 거죠.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 중개사법에 의해서 확인 설명의 의무 조항인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이때도 중개대상물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 한 장만 떨렁 써서 안 되죠.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정식적인 계약을 써주라는 거죠. 그리고 중개보수를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5번을 보면 중개의뢰인이 계약부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책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없는 계약, 가계약인 경우에 이제 중개사고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가계약, 뭐 구두계약, 이제 보면 구두계약 같은 것들, 가계약, 참 이게 많이 생기는데 계약금 없는 계약 있나요? 계약금 없는 계약은 없죠, 사실. 자, 여기에 보면 계약금 없는 계약은 정확히 표현하면 계약금 일부의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이 조건으로 10만 원 또는 소액의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금만큼 부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사실은 위험한 계약이다 이거죠. 오히려 계약금 없는 계약이 구속력이 힘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두계약은 이런 거죠. 물건 보러 갔다가 계약하려는데 지금 주인이 없거든요. 그러면 돈 얼마만 맡기시죠? 그럼 맡기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거 안 되면 돌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우리 중개사님은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구두계약과 가계약을 잡느냐면 고객을 확보하는 입장에서요. 단 나 앞에 얼마라도 걸어놓으면 다른 데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사고들이 많이 난단 말이죠. 자, 계약금 없는 계약, 사실은 계약의 구속력의 힘이 더 클 수도 있다. 우리가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계약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마포구 대흥동 소재의 현대상가 메토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지방에 가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가계약 요청에 따라서 가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요? 즉 가계약도 정식 계약이 되나요? 이런 얘기죠. 제가 이게 2015년에 미리 알아보는 상가권리금 제도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져온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지금 또 현실적으로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즉 가계약이 법적 성질과 그 판단 기준이 본 계약 체결 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찾아보면 실거래에 있어서 정식 계약의 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합의들이 흔히 가계약이라 그런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 가계약은 본계약의 중요 급부의 중요 부분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준비 단계의 계약으로 볼 것이다. 자, 이 내용부터 조금 설명하고 올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계약은요, 계약자들을 하나의 우리 중개사님들이 잡아놓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약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중요 부분이 확정됐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계약을 하면서 중요 부분이 확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먼저 통장 번호만 얘기하세요. 제가 돈 먼저 붙여드릴게요.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 돈 들어온다니까 통장 번호 얘기하죠. 뭐 매매인 경우나 임대차의 금액은 정해졌을 거예요. 거의가. 그쵸? 픽스는 금액은 정해져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계약이 본계약의 중요의 급부, 중요 부분에 확정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다툼이 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확치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자, 가계약금 안 돌려준다. 왜냐? 실질적으로 이제 중개사님이 찍어놨죠. 이거는 뭐 내가 중개사님 나쁜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찍는 중개사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 찍어놓고는 나중에 계약해가지고는 우리가 계약해서도 꼭 뭐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나 그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단이 나는 거죠. 이제 시끄러워지죠. 그러면 계약자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찾아가게 돼? 그래요. 구청 찾아가게 돼 있어요. 구청이 죽을라 맛이죠. 그래서 그때 작년에 그 구청에서 그 팀장님이 진짜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가계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아예 못 해주겠다, 중개사님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였어요. 가계약을 하면 계약서 쓰라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당사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팩스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팩스로 못 보내면 요새 여러분 핸드폰 엄청나게 좋잖아요. 핸드폰에 찍어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동의한 거를 받으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다툼이 되면 결정을 해주지만은 그 나머지의 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계약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요, 계약 후에도 생각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계약서에 뭐에 대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변심을 하면, 그렇죠? 계약금 배액 보상을 하고 매수자가 변심을 하면 계약금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항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가계약을 했을 때는요,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구청 팀장님이 한 15분에 대해서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가계약, 진짜 가계약을 할 때를 빼고는 중개사들의 물건을 선점하고 그 독점적인 지위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가계약이나 구두계약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례는 우리 중개사님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현장에서 생기는 일이니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사건 내용을 보자고요.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로부터 아파트 매매 대금 11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계약 당일날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 1,000에서 1,000만 원만 지급한 거죠. 나머지 1억은 다음날 매도인 통장으로 이제 송금하기로 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매도인 을은 계약금 중 1,0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위 매매 계약을 해제를 원하였고 은행 계좌를 폐쇄하면서 해제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 갑은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공탁하였고 매도인 을은 같은 날 2,000만 원을 계약금을 해서 변제 공탁했다. 그랬을 때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이 이행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따라서 돌려받게 되는 해약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부분이죠. 자, 사건은 이렇게 써 있지만요. 이 사건은 어떤 거였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 계약은요. 매수인 갑하고 매도인 을이 누구냐면 사실은 장모였습니다. 자기 사위 거를 매매를 하는 거였어요. 대리인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장모, 을이죠. 그래서 11억에 매매하기로 해서 나가서 1,000만 원을 받고 왔는데 저녁에 와서 사위가 난리를 치는 거죠. 무슨 11억에 팔았느냐고. 요새 부동산 값도 올라가는데 이러더니 장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날 해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 폐쇄해버렸어요. 은행 계좌 폐쇄해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공탁을 걸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해약금은 얼마가 되느냐? 이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1,000만 원이에요? 1억 1,000이에요? 자, 보자고요. 답변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의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대금의 10% 정도여서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건 관행이다. 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계약의 해약금에 관해서 민법에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민법 565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이건 계약서 쓸 때도 그렇게 돼 있죠. 계약서 조항에. 자, 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한 측에서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법률구조공단의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인 갑인 경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야 된다. 즉 매수인 갑의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 즉 무슨 얘기냐면 1억 1,000인데 그날 얼마 걸었어요? 1,000만 원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만 보내줘가지고 해지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랬을 때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여야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어 계약이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이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1억 1,000이라는 거죠.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액은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보내서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매수인 갑인 경우에 의리 상대방 이행 착수 시기인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그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금액인 1억 1,000만 원이라고 봐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이라고 썼는데,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1억 1,000은 아니고요. 나중에 판례에서 얼마로 됐느냐면 실질적으로는 1억 1,000은 아니었습니다. 6,800만 원 정도로 확정이 됐을 겁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아마 이 판례에 보면 1억 1,000인데 해서 6,800으로 이제 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계약이죠. 구두계약. 자, 마포구 광창 주변역의 주변에 있는 주변 상가를 알아보았다. 근데 마침 중개사 지인이 고급 빌딩을 신축하고 있어서 101호에 대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중개사님이 임대인과 너무 잘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음날 정식 계약하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날 오전 소문에 의해서 보니까 다른 중개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할 102호가 임대차 계약이 되었다고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내가 하기로 다 구두 계약했는데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부인이 구두 계약이 된 줄 모르고 다른 중개사 사무실에 계약을 해버렸다 해서 미안하다는데 어떡하죠? 진짜 부인이 몰라서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죠. 그건 당사자만 알 문제죠, 사실은. 자,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중개사님, 우리 만만한 중개사님이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법적 효력은 있지만 다툼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 간의 입증 문제가 관건이 된다. 자, 입증 문제 하니까 벌써 무슨 생각해요? 그렇죠. 법원에 가서 민법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민사사건은 다 입증 문제예요. 입증을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승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증 문제가 관건이 된다는 거죠. 만약 말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아까 초두에부터 말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잘해주고 진짜 상세하게 해주고 진짜 상냥하게 해주고 오해가 없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증의 책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입증을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제가 중개사님 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중개사님 앞에 다 덤비는 거죠. 그러나 계약서를 꼭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에는 핸드폰, 녹음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시키는 것도 차선책일 수도 있다. 그래서 녹음된 내용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적 증거력을 힘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자, 다만 말이죠. 이렇게 녹음할 때는요, 이제부터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나중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먼저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개사님들은 항상 선제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시킬게요. 시켜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음흉하게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제가 큰 코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쓰지 못하면 지금 녹음 있는 대로 서로 할게요. 아니면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가 오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중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밖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님은 빨리 눈치를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할 때 대답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입증의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중개 사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제가 지금 뭐 출타 중이다 아니면 운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차분히 듣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돼. 그런데 질문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핸드폰으로. 자기의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면 잘못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중개사님들 제하고 상담할 때 절대 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질문자는 꼭 자기의 의도를 먼저 꼭 질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합리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녹음의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쓰라는 거죠. 계약서 작성해서 문서화시키는 게. 그래서 그 문서, 우리가 계약서, 사실은요, 지금 계약서 하지만 계약서보다는 우리 중개사님들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란으로 놔두지 마시고 쓸 부분은 딱 쓰셔야 돼.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계약, 구두계약,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생기는 대리계약입니다. 자, 대리계약 안전한 거죠. 대리인을 믿고 계약을 하자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리계약 조심해야 되죠. 특히 중개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대리. 여러분 뭐 대리, 쌍방대리, 뭐 복대리 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대리가 참 중개업 현장에서 이게 많이 생기는 일들인데, 자, 대리계약을 하다 보면 불쾌한 일들이 발생이 되죠. 대리인이 임대인 주민등록증 아니면 매도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져와서 내 남편인데, 내 부인인데, 내 사위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못 믿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중개사님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부부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일상가사의 대리권은 있지만 매매계약은 다 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연히 다르다는 이 대리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매매 가격이 올라갈 때 같은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몇 개월 전에 뭐 서울도 난리 났죠. 요새 좀 잠잠해졌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액 보상하고도 해지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경우에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아까 가계약건도 사실은 11억짜리도요. 사실 대리계약건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이런 대리계약에서도 우리 중개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임대인이 대리인 경우에는 일반 대리, 즉 위임장과 위임용 인감을 갖고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도 위임용 인감을 누가 떼야 된다? 명의자 본인이 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거의 어떻게 돼요? 위임용 인감 대신 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위임장에도 어떤 부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목적물, 금액 이런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약은.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게. 우리 중개사님들은 항상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 나의 책임이다 생각한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전문화된 우리가 직업으로서 이제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가 건물을 대리 임대차 계약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계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위임장이 필요하죠. 다만 위임장만 갖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위임장 내용에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 금액, 그죠? 뭐 어떤 특약사항이 기재돼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뭐 미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위임용 인감증명의 문제입니다. 인감증명을 본인이 떼라 그러라고요. 그리고 뗀 데다가 용도에다가 뭐 계약용, 매도용 뭐 이런 식까지 더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위임용 인감증명은 본인이 요구하거나 대리인을 요구해도 둘 다 발급이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 본인이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인 경우에 임대인 누구누구를 대리해서 임대인 누구라고 기재를 꼭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특약사항에는 잔금 시에는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잔금 시에 입회를 못하는 경우에는 잔금 전에라도 꼭 나와서 계약서에 추인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꼭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에 대리계약인 때는 위임용 계약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위임용 인감을 떼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누구누구의 대리인 누구라고 기재를 하고 서명을 하라고 하였는데 계약자의 도장은 누가 찍어야 되느냐? 더 실무적인 부분이죠. 자, 위와 같이 위임 권한이 적시된 경우에는 둘 다 찍어도 되고 그중 하나만 찍어도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위임장에 위임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만 된 경우에는 즉 부동산 표시만 된 경우는 임대인의 인감도장과 대리인의 인감도장이라든지 막도장을 찍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이유는 뭐냐? 위임장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임장에는 절대 포괄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핵심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카페에 가면 행부연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서 질문과 하면서 질문과 어떤 답변을 얻어보시면 더 좋은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자, 대리인 계약인 경우에 중개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임차인 갑은 개업공인중개사 A를 통해서 을과 B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을은 임차 목적물의 B주택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 수여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A가 Z지에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갑에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갑은 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A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건 뭐 질문 딱 하면 벌써 여러분 거의 1시간 이상 여러분 교육받아서 딱 이제 답 알겠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실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선관주의 의무죠, 사실. 그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두계약, 가계약, 대리계약은요, 중개사님들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이때는 대리계약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뭐 올해도 중개사님들 보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해약건이 상당히 많죠. 그럼 말릴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배액보상 하겠다는데 배액보상해도 돈이 남는 거였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조심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매매계약의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참 이 부분도 우리 중개사님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잔금 처리하고 나중에 보면 담보 책임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자, 매도인과 임대인의 하자담보 책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그 다음에 민법 575조의 제한물건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민법 582조의 전 2조의 권리 행사의 기간. 자, 그러면 580조를 보자고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이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제한물건, 즉 매매 목적물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이 목적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이를 알지 못할 때는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수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매도인 담보 하자 책임이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뭐 여러분 이제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게 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있는 권리잖아요. 뭐 이런 거야 다 없애겠죠. 이런 거보다는요. 어떤 때 생기느냐면 들어가서 이제 봄에 계약을 하거나 가을에 계약을 해야 보자고요. 가을에 했는데 다음 어때요? 장마철 되니까 비 새잖아요. 아니면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뭐라 그럴까? 벽에다가 곰팡이들이 있죠. 아니면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사실은 3일 전에도 이 매도자 담보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중개사님이 질문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중개사의 책임이 있느냐라고 왔었어요. 그래서 중개사님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매도자 담보 책임은요, 함부로 우리 중개사님들이 아니라 계약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뭐를 계약해서 좀 문제만 있으면요, 떨렁하는 말이 해약하겠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중개사님들 해약 그렇게 함부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 몇 가지 좀 잘못됐다고 해약시키는 거 아니에요. 매도자의 담보 책임은요, 그 물건이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만 계약이 해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데 뭐 곰팡이가 쓸거나 비가 좀 샜다고 해서 계약 해지 조건이 안 된다고요. 그건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거를 고쳐서 비용이 얼마 들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 상담한 거에 보면 아니 비가 샜으면 매도인 앞에 임대인 앞에 보여줘야죠. 근데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고쳐서 뭐 300이 들었다. 300을 청구하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매도자 담보 책임, 임대인의 담보 책임은요. 하자가 생기면 그거를 통보를 하고 그 당사자가 이제 해결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비용을 처리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매도자 담보 책임이나 임대인이 하자 담보 책임은 책임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계약 거의 해지 못해요. 판례를 보면.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꼭 계약 해지하는 데는 뭐냐? 그 계약 목적물이 진짜 그걸로 못 쓸 때.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데 가서 주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아파트가 주거 환경이 안 된다면 벌써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 거의 안 생겨요. 거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에서 많이 생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러한
매도자 담보 책임, 임대인의 담보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저것도 중개사님들 많이 괴로움 당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포구에서 강의하는 내용은요, 실무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 교육이 끝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공이 있는 공부를 하세요. 제가 뭐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교육을 다니고 현장에 다니고 또 우리 중개사님들이 상담이 많이 들어오더라.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 어려운 시간에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사실은요, 대면 교육이면 제가 얼굴을 보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집중적인 거라든지 뭐 진짜 뭐 질문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있는 한 최대한의 부분에서 같이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 책임, 아까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담보 책임의 내용을 보자는 거죠. 계약 해지에 가능, 계약의 목적인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약 목적물이 달성할 수 있으나 손해인 경우는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하겠어요. 이거 함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갑과 을이 동의하에서 우리 중개사님들은 사실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지. 그래서 아까 중개사고와 거래사고의 뜻을 아시라는 거예요. 매매대금 누가 정했어요? 갑과 을이 정했단 말이에요. 지급 날짜,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다 본인들이 정한 거를 우리 중개사님이 기재한 것뿐이죠. 특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듯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목적이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임대차가 안 됐을 경우에 그거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손해인 경우에 손해배상,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거 뭐 더 실무가 나왔네요. 더 실무가 나왔죠. 자, 주택을 중개한 후에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를 하여 입주를 하고 하자를 발견했다는 거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 담보 책임은 매도자, 매수자,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누가 해야 되느냐? 자, 중대한 하자가 발견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같이 보자는 거죠. 답변에서는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매수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하자라는 건 공부하자 아니에요. 의사의 흠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의사의 흠결이 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매수인의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 6개월 이내로.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매수인은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 바로 우리가 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교육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에 관해서도 고의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님이 고의는 아니겠죠. 과실이죠, 사실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런 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어떤 때 하느냐면 이 질문이 3일 전에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매매를 끼고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거예요. 전세를 끼고가 아니라 매수를 하고 그 집에 또 전세 손님을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세자가 들어와서 도배장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앞에 이바고를 했죠. 매수자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난리가 난 거죠. 매도자 앞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가서 보면요. 벽면을 할 땐 도배 상태를 보는 거죠. 안에.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요. 시멘트는 균열이 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갖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전세 놔있는데. 말도 안 되죠. 이런 경우들이 왜냐? 여러 사람이 끼어가면 힘들어. 여러분, 중개업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물건 보러 올 때 한 사람 오는 거, 두 사람 오는 거, 다섯 사람 오는 거, 계약의 확률은 어떻게 된다?
100%, 80%, 70%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 오면 아 이건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왜? 생각의 차이가 다 틀리니까. 맞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은 거예요. 중개사님들이 안타까운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 볼게요. 매매계약 당시에 하자가 없었고 특약사항에 현시서 상태에서 계약이라 작성하였는데 등기 이전 후에 아랫집 내부 천장 쪽에서 물이 새는 경우 그 책임은 누구냐? 자, 우리 중개사님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중개 계약서를 보면 우리 중개사님들이 거의 첫난에 뭐라고 하냐면 현시서 상태에서 매매함, 현시서 상태에서 임대차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우리 중개사님들이 편안을 기원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러면 진짜 현시서 상태에서 썼을 때는 책임을 저는 회피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시서 상태에 했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매수자가 뭐라 그러면 그 현시서 상태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매도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책임이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계약서 쓸 때 현시서 상태에서 매도함, 임대차함 이렇게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전문가 같이 쓰시라고. 매수자가 가서 현장 확인 후 본 계약을 한다라고. 현시서 상태가 무슨 뜻이에요? 그거 꺼내버리면 현실성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담보 책임에 대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하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의 현실서 상태라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담보 책임 배제 규정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등기 이전 후에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담보 책임이죠, 사실은. 자, 하자 담보 책임 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계약공인 중개사의 확인 설명의 의무. 자, 갑은 2005년 1월 근저당이 설정된 다가구 주택 보증금 7천만 원에 임차를 했죠.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 을은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은 했으나 당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액의 액수와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은 갑에게 알려주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기재하지 않았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 집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이 됐다는 거죠. 갑은 근저당권자와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늦어서 보증금을 반납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이 내용은요, 듣자마자 벌써 이건 뭐냐, 임대차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아시잖아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뭘로 구분해요?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다세대는 아파트 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가구는 주인 하나에 여러 사람이 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다가구 주택을 할 때는 주인이 오면 꼭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현재 임차인이 몇 명이고 거기에는 얼마에 넣었고 언제 입주를 했느냐 이거를 메모해 오시라 그래야 돼.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라 그래? 이런 놈의 중개사가 어디 있냐고. 다른 부동산에 가니까 그런 말도 안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내 임차인들 내용을 알라 그러냐. 바로 이때 임대차 보호법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부등본의 해석은 아주 쉽습니다. 왜? 눈에 보이잖아요. 등기부등본 떼니까. 그런데 임대차에서 왜 우리 중개사님들이 사고가 나느냐면 임대차법을 해석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때 임대인 앞에 얘기를 해야죠. 뭐라고요? 뭐 사장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해서 선생님 등기부등본에는요 권리분석 쉬워요. 왜 이걸 해오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집 임차인 중에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아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최우선 변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계약자는 이 권리에 의해서 과연 이 집의 경매, 공매 안 들어오겠지만은요, 혹여나 이런 사고가 나봤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을 했을 때 이 임차인이 들어가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그게 뭐예요? 안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개사고를 막는 법이에요. 이런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대항력은 뭐예요? 이럴 거라고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녀도 이제 어디 가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요, 꼭 이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자격증자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무슨 얘기예요? 다가구 주택에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근저당권 있는데, 이런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런 설명 안 하니까 당연히 중개사 책임이죠. 이건 뭐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선관주의 의무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다 걸렸어요. 다. 걸린 거 다 걸렸어요. 빼박 못해요. 이거는 완전히. 얼마나 중개사님도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렇게 다가구 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거 다 읽어보시면 나와요. 쫙 다 나와 있죠. 이게 선관주의 의무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작성 교부의 의무다. 이렇게 보시죠. 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죠. 개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최근에 대단히 이슈였죠. 임대차보호법. 이 임대차보호법 개정 3법인데 임대차 3법은 정확히 말하면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환제예요.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임대차 3법이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임대차 2법 개정의 내용이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환제죠. 자, 그걸 보면 첫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도입을 했죠. 자,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이게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6개월에서 2달 전까지입니다. 9달 전.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2일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존속의 기간을 2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나항에는 보면 직접 거주, 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비워줘야 된다는데. 자, 그러면 잠깐 이거 보고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직접 거주의 갱신 거절의 부분에서는 손해배상, 만약에 직접 거주를 안 하고 거짓말이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임차인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의 증액 상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은 5%로 하되 특이한 게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지역 임대차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이죠. 자,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그 다음 계약갱신의 거절, 임대료 상한, 임대인 변경, 이런 부분인데 이 내용의 상세한 부분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현문 길이를 치면 유튜브에서 상당한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내용에서 이제 더 공부하고요. 어떻든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봤고요. 이 어려운 중개업 시장에서는 어떻든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진짜 우리가 고객들 앞에 상당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개사님이 됐을 때 중개보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진짜 힘든 중개업 시장에서 중개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오늘 마포구청에서 이렇게 중개실무의 부분, 중개사고 실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한층 배양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